안녕하세요. 지혜의 풍경 채널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인생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천안에 사시는 김종호님의 사연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김종호님께서 직접 들려주시는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죠. 저는 올해 66세인 김종호입니다. 제 나이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될 줄은 몰랐네요. 하지만 제 경험이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용기를 내어 이야기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5년 전 40년을 함께 한 아내가 갑작스러운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두 아들은 모두 결혼해서 분가했고 저 혼자 25년 전에 장만한 33평 아파트에서 지내게 되었죠. 전기회사에서 평생을 일하다 정년퇴직을 했고 적은 연금이지만 그래도 혼자 살기엔 그럭저럭 괜찮은 형편이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혼자 밥을 먹고 텅 빈 집에서 혼자 TV를 보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외로움은 점점 더 깊어만 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아내와 이야기를 나누던 습관이 계속 남아 있어서 가끔은 혼자 중얼거리다가 문득 멈추곤 했죠. 자녀들은 바쁜 일상 속에서 가끔 전화나 한 통 하는 게 전부였습니다. 큰 아들은 대전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작은 아들은 수원에서 살고 있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얼굴을 보는 게 전부였어요. 명절에 손주들이 놀러 오면 집안이 시끌벅적해지곤 했지만 그들이 돌아가고 나면 더욱 큰 적막감이 밀려왔죠. 그러던 어느 날 큰 아들이 제안을 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재혼도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떠세요? 처음에는 황당했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사람을 어떻게 잊고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아들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복지관에서 만나는 친구들 중에도 재혼해서 행복하게 사는 분들이 몇 있었거든요. 특히 같이 게이트볼 치는 박 씨는 재혼 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재혼을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을 무렵 복지관 반찬 봉사를 하시던 인화 씨를 새롭게 보게 되었습니다. 인화 씨는 60세의 단아한 중년 여성으로 매주 수요일마다 복지관에서 만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죠. 처음에는 그저 복지관에서 만나는 지인으로만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인화 씨의 꼼꼼하고 정성스러운 모습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허리가 아프다고 했던 걸 기억했다가 파스를 건네주기도 하고 가끔 집에서 만든 반찬을 나눠주시는 모습이 마음에 와닿았죠. 특히 제가 감기에 걸렸을 때 문자로 약은 잘 챙겨 먹었냐고 물어보고 다음날 죽을 끓여다 준 일이 있었는데 그때 문득 이런 게 그리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군가의 따뜻한 보살핌, 관심. 그동안 제가 얼마나 그것을 갈망하고 있었는지 그제야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인화 씨의 이야기를 조금 더 알게 된 것은 복지관 동료 봉사자를 통해서였습니다. 인화 씨는 7년 전 이혼한 뒤로 혼자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운영했는데 코로나 시기에 장사가 어려워지면서 가게를 접었다고 하더군요. 지금은 여기저기 파트타임으로 일하면서 근근히 살아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월세가 밀리지 않게 하는 게 가장 큰 걱정이라고.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좋지 않더군요. 어느 날은 복지관 뒤편 벤치에서 인화 씨가 혼자 눈물을 훔치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조심스레 다가가 물어보니 전 남편이 사업 실패로 진 빚 보증 때문에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이혼할 때 보증을 서준 것 때문에 7천만 원이라는 큰 빚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종호 씨,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 죄송하지만 너무 막막해서 제가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인화 씨의 눈물 어린 하소연을 들으니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손수건을 꺼내 건네며 위로를 하고 있었죠. 그동안 봉사활동을 하면서 보여준 인화 씨의 밝은 모습 뒤에 이런 아픔이 있었다니. 그날 이후로 저는 인화 씨를 더 자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복지관에서 만날 때면 도시락도 같이 나눠 먹고 퇴근길에 버스 정류장까지 배웅도 해주곤 했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서로의 이야기를 더 많이 나누게 되었습니다. 인화 씨는 젊은 시절 미용실을 운영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남편의 잦은 폭력과 도박빚 때문에 20년을 힘들게 살았다고 하더군요. 결국 더는 견디지 못하고 이혼을 했지만 그 과정에서 보증을 서준 빚 때문에 지금까지도 고통받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복지관에서 봉사하면서 제 마음도 치유가 되는 것 같아요. 힘들 때마다 이곳에 와서 어르신들 반찬도 만들어 드리고 이렇게 종호 씨 같은 좋은 분들도 만나게 되고 인화 씨의 그런 모습이 안쓰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대단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다니.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인화 씨의 상황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전 남편이 빚 때문에 찾아와 행패를 부리기도 하고 채권자들의 독촉도 점점 심해졌다고 했습니다. 이러다가 제가 길거리에 나앉게 될 것 같아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혼자 있으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텅 빈 집에 앉아 TV를 보면서도 자꾸 인화 씨의 눈물 어린 얼굴이 떠올랐죠. 저도 혼자 살면서 늘 외로움에 시달렸는데 인화 씨는 외로움에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겪고 있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더욱 아팠습니다. 문득 아들이 했던 재혼 이야기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제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한편으로는 제 마음이 너무 앞서 나가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도 되더군요. 그래도 이대로 인화 씨의 어려움을 모른 척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인화 씨와 더 자주 마주치게 되면서 제 마음도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이 없는 날에도 일부러 들르곤 했죠. 인화 씨가 혹시 거기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요. 인화 씨는 항상 깔끔한 치마 정장 차림으로 복지관에 나왔습니다. 나이 들어서도 단정한 모습을 유지하는 게 쉽지 않은데 늘 머리도 말끔하게 빗어 넘기고 옷매무새도 깔끔했죠. 특히 제가 좋아했던 건 인화 씨의 웃는 모습이었습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항상 밝은 미소를 잃지 않았거든요. 반찬을 만들면서도 어르신들의 안부를 물으면서도 늘 진심 어린 미소를 보여주었죠. 종호 씨는 참 따뜻한 분이세요. 제가 힘들 때마다 이렇게 위로도 해주시고 그런 말을 들을 때면 가슴이 따뜻해지면서도 한편으로는 미안했습니다. 사실 제가 더 많은 위로를 받고 있었거든요. 매일 아침 홀로 마시던 커피가 이제는 인화 씨와 함께 마시는 커피 한 잔이 되어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은 복지관 앞 공원을 산책하다가 비를 만났습니다. 우산을 준비해 오지 않은 저를 위해 인화 씨가 자신의 우산을 나눠주셨죠. 좁은 우산 속에서 어깨를 맞대고 걸으면서 저는 오랜만에 누군가와 가까이 있다는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저기, 인화 씨, 이번 주말에 시간 되시면 근처 식당에서 저녁이라도 같이 하실까요? 용기를 내어 저녁 식사를 제안했을 때 인화 씨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수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복지관 근처의 평범한 순두부 식당에서 만났습니다. 처음으로 복지관이 아닌 곳에서 마주한 인화 씨는 왠지 모르게 더 수줍어 보였죠. 서로 어색한 듯 메뉴를 고르면서도 가슴 한켠에서는 설렘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사실 이런 자리가 오랜만이라 좀 긴장됐네요. 인화 씨가 수저를 만지작거리며 말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아내가 떠나고 나서 처음으로 누군가와 이렇게 마주 앉아 식사를 하네요.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과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제 아내와의 추억, 자녀들 이야기, 인화 씨의 힘들었던 결혼 생활과 홀로서기 과정까지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서로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인화 씨가 살아온 고단한 삶의 이야기를 들으며 제가 얼마나 축복받은 삶을 살았는지 새삼 깨달았죠. 그 후로 우리는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복지관 봉사가 끝나면 근처 공원을 산책하기도 하고 주말이면 동네 시장을 함께 구경하기도 했죠. 서로의 취향도 알게 되고 작은 습관들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인화 씨는 커피를 마실 때 늘 오른손으로 잔을 3번 돌린 뒤에 마시더군요. 처음에는 웃기만 했는데
어느새 저도 그 습관을 따라하고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점점 더 인화 씨에게 마음이 기울어져 갔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인화 씨 생각이 났고, 좋은 일이 있으면 제일 먼저 인화 씨에게 전화하고 싶어졌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과연 내가 인화 씨의 어려운 상황을 함께 해결해 줄 수 있을까? 나이 들어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게 맞는 걸까? 6개월 정도의 만남 끝에 저희는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두 아들도 처음에는 걱정스러워했지만 인화 씨를 직접 만나보고는 아버지가 좋은 분을 만나신 것 같다며 축하해 주었죠. 결혼식은 소박하게 치렀습니다. 복지관 지인들과 가까운 친척들만 모시고 작은 예식장에서 진행했어요. 인화 씨는 흰색 한복을 입고 있었는데 정말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결혼식 다음 날부터 인화 씨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신혼여행을 가려고 했더니 그 돈으로 차라리 전세 자금을 마련하자고 하더군요. 여보, 우리 새 출발인데 신혼여행 정도는 다녀와야지. 아니에요. 지금 그런 돈 쓸 여유가 어디 있다고. 그리고 저희 나이에 무슨 신혼여행이에요. 처음에는 실용적인 생각을 하는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돈 이야기가 자주 나오기 시작했죠. 여보, 우리 새로 전세로 이사 가면 어떨까요? 33평은 둘이 살기엔 너무 넓잖아요. 차라리 20평대로 가서 차액으로 빚도 갚고.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좋은데 왜 이사를 가야 하지? 아니, 그게 제 빚도 있고 해서. 결혼한 지 일주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인화 씨는 갑자기 통장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퇴직금이 얼마나 남았는지 알아야 한다면서요. 여보, 왜 갑자기 통장을? 우리가 이제 부부인데 서로 숨길 게 뭐가 있나요? 저도 제 통장 다 보여드릴 거? 그렇게 시작된 대화는 결국 돈 이야기로 이어졌습니다. 전 남편 빚을 갚아야 하는데 계획이 있냐고. 매달 생활비는 얼마씩 주실 거냐고. 당신도 일하면서 번 돈으로 빚을 갚아 나가야지. 제가 나이도 있고 건강도 안 좋아서 일하기가 힘들어요. 여보가 좀 도와주셔야죠. 열흘째 되는 날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인화 씨가 제 도장을 가지고 은행에 다녀온 걸 알게 된 거예요. 통장을 확인해 보니 퇴직금 통장에서 2천만 원이 인출되어 있었습니다. 여보, 이게 무슨 일이에요? 아, 그게 채권자들이 너무 다그치니까. 여보, 도장 좀 빌려서. 순간 온몸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그동안 봉사활동하면서 보여준 따뜻한 모습은 다 어디로 간 걸까요? 제가 본 인화 씨의 진심 어린 미소는 정말 진심이었던 걸까요? 도장을 허락도 없이 가져다 쓰다니. 이건 사기잖아요. 여보, 미안해요. 하지만 저도 너무 다급했어요. 이제 우리가 부부인데 서로 도와야지 않나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곤히 자고 있는 인화 씨를 바라보며 생각했죠. 내가 너무 순진했던 걸까? 사랑에 눈이 멀어 상대방의 본 모습을 보지 못한 걸까? 그날 이후로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침 식사 때도 서로 말없이 숟가락질만 하고 복지관에도 같이 가지 않게 되었죠. 하지만 이게 시작에 불과했다는 걸 곧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퇴직연금이 들어오자마자 인화 씨가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이번 달은 제가 좀 급해서 연금 전부를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그걸 다 빌려주면 우리는 이번 달을 어떻게 살아요? 게다가 지난번에 무단으로 가져간 2천만 원도 아직 설명을 제대로 안 해주셨잖아요. 아이고, 그걸 아직도 말씀하세요? 우리가 부부인데 뭘 그렇게 따지고 그래요? 여보는 저를 믿지 못하시는 거예요? 매일 같이 돈 때문에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돈 이야기, 저녁에 들어와도 돈 이야기. 제가 화를 내면 인화 씨는 눈물을 보이며 매번 이렇게 말했죠. 당신 같은 사람 만난 게 이렇게 후회될 줄은 몰랐어요. 내가 얼마나 힘든 상황인데 남편이라는 사람이 이렇게도 냉정할 수가 있나요? 그러다가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집에 낯선 사람들이 찾아온 거예요.
알고 보니 인화 씨가 제 명의의 대출을 알아보려 했던 겁니다. 아니, 당신이 어떻게? 여보,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정말 다급해서. 채권자들이 저를 너무 다그치니까 이러다가 제가 잘못했었어요. 그제서야 알게 된 사실들이 있었습니다. 인화 씨의 빚이 7천만 원이 아니라 1억 5천만 원이었다는 것, 그리고 그 빚의 상당 부분이 전 남편의 빚이 아니라 인화 씨 본인의 사채 빚이었다는 거죠. 지금까지 저를 속이신 거네요. 전 남편 빚 때문에 고생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도 다 사실이에요. 전 남편 때문에 제가 이렇게 된 거라고. 그 사람 사업 실패 때문에 제가 사채를 써서라도.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인화 씨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혼 전에 그 따뜻하고 진심된 모습이 어디로 간 걸까요? 봉사활동을 하면서 보여주던 이타적인 마음은 그저 연기였던 걸까요? 여보, 우리 집 팔아서 조금 작은 데로 이사 가면 어때요? 그 차액이면 제 빚도 절반은 갚을 수 있을 텐데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당신이 저를 완전히 속였다는 게 문제라고요. 아니, 제가 언제 속였어요? 처음부터 제가 어려운 형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보가 알아서 도와주실 줄 알았죠. 그래서 제가 열심히 살림하고 잘 모시려고 했는데 그날 밤 베개를 들고 나와 거실 소파에 누웠습니다. 텔레비전 소리도 들리지 않는 고요한 거실에서 저는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며 한숨만 쉬었습니다. 결혼 전에 달콤했던 시간들, 함께 마시던 커피 한 잔의 설렘, 산책하면서 나누던 이야기들, 그 모든 게 거짓이었단 말인가요? 그날 밤 이후로 저는 모든 것을 새롭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뿌연 안개가 걷히듯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들이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했죠.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한다던 인화 씨. 알고 보니 다른 복지관에서도 비슷한 수법으로 여러 남성들에게 접근했다는 소문이 있더군요. 봉사활동은 그저 먹잇감을 물색하는 수단이었던 겁니다. 아, 그러고 보니 처음 만날 때부터 뭔가 이상한 점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커피를 사려고 할 때마다 비싼 디저트를 고르던 것, 산책을 하다가도 백화점 근처를 자주 서성이던 것,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 통장에서 무단으로 돈을 인출한 날, 알고 보니 그날이 바로 인화 씨가 채권자와 만나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이 모든 게 처음부터 계획된 것이었던 거죠. 당신, 처음부터 이럴 생각이었던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제가 얼마나 진심이었는데? 그냥 살다 보니 이렇게 된 거지. 하지만 이제는 그런 변명이 더 이상 통하지 않았습니다. 큰 아들에게 전화해서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죠. 아버지, 제가 재혼하시라고 부추긴 것도 있는데 이런 일이 생기다니. 아니다. 내 잘못 아니야. 내가 외로움에 눈이 멀어서 상대방을 제대로 보지 못한 거지. 나이 들어 사랑에 빠지니 더 어리석었나 보다. 아들의 도움으로 알아보니 인화 씨의 과거가 하나둘 드러났습니다. 이전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여러 남성들에게 접근했다가 돈을 뜯어내고 잠적했다는 거예요. 그제서야 기억이 났습니다. 결혼하기 전 인화 씨가 갑자기 친정 어머니 위독하다며 1,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했었죠. 그때는 선뜻 돈을 내주지 않았더니 곧바로 결혼 이야기를 꺼냈던 겁니다. 아버지,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혼해야지. 이제는 더 이상 속아선 안 되겠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인화 씨와 마주 앉았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그만하죠. 무슨 소리예요? 갑자기. 당신의 과거 행적을 다 알게 됐어요. 이전에도 여러 남자들에게 접근해서. 순간 인화 씨의 표정이 싹 변했습니다. 그동안의 친절하고 다정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만 남았더군요. 그래서요? 증거나 있어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시는 거예요? 당신이 절 사랑한다며. 이제 와서. 사랑은 진심이어야 하는 거잖아요. 당신은 처음부터 진심이 아니었던 거고. 당신같이 가진 것도 없는 늙은이한테 뭘 기대했겠어요? 그래도 혹시나 했는데 이렇게 철벽이실 줄이야. 그 순간 마지막 남아있던 미련마저 사라졌습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단순히 외로움을 달래려다가 이런 사기를 당하다니. 내일 당장 이혼 서류를 준비하겠습니다. 더 이상 이 집에 있지 마세요. 뭐요? 이혼하면 위자료는 얼마나 주실 건데요? 제가 지금 빚도 있고 위자료는 없습니다. 당신이 제 도장으로 무단 인출한 2천만 원도 횡령으로 고소하려고 했지만 그냥 넘어가는 걸로 하죠. 이혼을 결심하고 나서가 오히려 더 힘들었습니다. 인화 씨는 집을 나가지 않겠다며 버텼고 저는 할 수 없이 제가 찜질방에서 며칠을 보내야 했죠. 당신이 나가세요. 이제 이 집의 절반은 제 겁니다. 위자료로 이 집을 달라고 하면 줘야 할 거예요. 결혼한 지 10일 만에 이혼한다고 하니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신경 쓰였습니다. 복지관에도 나가기가 민망해서 발길을 끊었죠. 그런데 인화 씨가 복지관에 가서 저를 험담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종호 씨가 돈만 보고 결혼했다가 제가 빚이 있다는 걸 알고는 이혼하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냉정한 사람인 줄 몰랐어요. 마치 제가 악인이 된 것처럼 이야기를 퍼뜨리고 다녔죠. 하지만 다행히도 복지관 사람들은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인화 씨의 과거 행적을 아는 분들이 계셨던 거죠. 아이고, 김 선생님. 그 사람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작년에도 다른 복지관에서 비슷한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날은 밤늦게 전화가 왔습니다. 술에 취한 인화 씨였죠. 여보,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돈 얘기 안 할게요. 제발. 이러지 마세요. 순간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래도 한때는 진심으로 사랑했던 사람인데,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죠.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런데 다음 날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인화 씨가 제 친척들에게까지 전화를 돌리고 다닌 거예요. 아버님, 어머님, 종호 씨가 저를 버리려고 해요. 제가 빚이 좀 있다고 이렇게 매정하게 구세요. 심지어 두 아들의 직장에까지 찾아가서 소란을 피웠다고 합니다. 큰 아들 회사 로비에서 큰 소리로 울면서 이렇게 독하게 굴지 마세요. 저도 살아보려고 발버둥 친 것뿐인데 하루는 집에 들어와 보니 제 옷장에 있던 옷들이 모두 사라져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인화 씨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옷을 다 찢어버렸다는 거예요. 당신이 이렇게 나오면 저도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는 거예요. 이혼하면 당신도 편하지 못할 거예요. 그래도 저는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이런 식의 협박이나 감정적인 호소에 넘어가면 제 남은 인생도 망가질 거란 걸 알았으니까요. 당신이 아무리 그래도 소용없어요. 이제 와서 눈물로 호소한다고 해서 제 마음이 바뀌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요? 그럼 두고 보세요. 당신이 얼마나 편하게 살 수 있는지 제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결국 법적인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을 하고 인화 씨의 행동들에 대한 증거도 수집하기 시작했죠. 변호사와 상담을 하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이제는 혼자서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이 들었죠. 김 선생님, 결혼 기간이 10일밖에 안 되고 사기 결혼에 가까운 정황이 있으니 위자료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변호사의 말씀대로였습니다. 법원에서도 인화 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가 도장을 무단으로 사용당한 피해자라고 판단했죠.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서 무단 도장 사용에 대한 고소도 같이 하시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고소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나이 들어 법정 다니면서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저 깨끗하게 정리하고 새 출발하고 싶었습니다. 법원의 판결이 나오자 인화 씨는 더 이상 저를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제 통장에서 무단으로 인출한 2천만 원도 돌려받기는 글렀지만 그래도 됐습니다. 아버지, 그래도 고소는 하시는 게 아니라 이제 그만하자. 그 돈은 내가 교훈을 얻는 수업료라고 생각하마. 이혼이 확정되고 나서 저는 다시 복지관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부끄럽고 창피했지만
주변 분들이 오히려 저를 위로해 주셨어요. 김 선생님 잘하셨어요. 늦게라도 정신 차리신 게 다행이에요. 그 사람 때문에 완전히 인생 망치신 분들도 많다던데.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외로움에 취약했는지, 그리고 그 외로움 때문에 얼마나 쉽게 상대의 거짓된 친절에 넘어갔는지를 말이죠. 이제는 혼자 있는 시간이 그렇게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평화롭다고 할까요? 아침에 일어나면 여유롭게 신문도 보고 복지관에 가서 게이트볼도 치고, 특히 요즘은 복지관에서 시작한 서예 교실이 제 삶의 큰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붓글씨를 쓰다 보면 마음이 차분해지거든요. 아버지, 붓글씨 실력이 늘었네요. 그래, 이제는 내 인생을 내 속도대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중이야. 가끔 텔레비전에서 노인들의 재혼 사기 피해 뉴스를 보면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저와 비슷한 처지의 어르신들이 수천만 원, 많게는 수억 원의 피해를 보았다는 소식을 들을 때면 제가 그나마 적은 피해로 빠져나온 게 다행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김 선생님, 이제 진짜 좋은 분 만나셔야죠? 복지관 친구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이제 웃으면서 대답합니다. 사랑보다 중요한 건 나 자신을 지키는 거라오. 이제는 알겠어요. 외로움을 견디는 게 잘못된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훨씬 현명하다는 걸. 이제 그 일이 있고 나서 1년이 지났습니다. 요즘도 가끔 복지관에서 비슷한 일을 당하신 분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마다 제 경험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김 선생님, 저도 비슷한 일을 당했어요. 근데 저는 집까지 날린 뒤에야 정신을 차렸지 뭐예요. 저도 그때 정신을 못 차렸다면 지금쯤 길거리에 나앉았을지도 모르죠. 우리 나이에는 판단력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세월이 지나고 보니 그때의 일들이 조금은 객관적으로 보이더군요. 우리 나이에 재혼을 한다는 건 젊은 시절의 결혼과는 전혀 다른 문제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첫째로, 서두르면 안 됩니다. 저처럼 6개월 만에 결혼을 결정하는 건 너무나 위험한 일이었죠. 최소한 1년은 지켜보면서 상대방의 진짜 모습을 알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종호 씨는 운이 좋았어요. 빨리 정신 차리고 빠져나오셔서 우리 옆 동네 박 할아버지는 2년 동안 속아서 5억을 날렸다더라고요. 둘째로, 재산 관계는 명확히 해야 합니다. 사랑은 사랑이고 돈은 돈입니다. 특히 우리 나이에는 모아둔 재산이 전부인데 이걸 잃어버리면 다시 회복할 기회가 없잖아요. 자식들 준다고 모아둔 재산인데 한순간에 날리면 자식들한테도 미안하고. 셋째로,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봐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복지관 사람들이 인화 씨의 과거에 대해 찾아봐 준 덕분에 빨리 깨달을 수 있었죠. 김 선생님, 그래도 다행이에요. 우리 동네 이 할머니는 자식들이 말려도 막무가내로 재혼했다가 큰 코 다치셨잖아요. 넷째로, 상대방의 경제 사정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빚이 있다는 건 알았지만 정확한 액수도 모르고 결혼한 제가 어리석었죠. 통장 잔고나 부채 현황은 결혼 전에 꼭 확인하고 서로 공유해야 해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내 마음을 객관적으로 보는 거더군요. 나이 들어 찾아온 사랑이 진짜 사랑인지 아니면 단순한 외로움 때문인지. 외로움이 무서워서 잘못된 선택을 하면 그 대가가 너무 크잖아요. 차라리 혼자서 당당하게 사는 게 낫지.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제가 인화 씨에게 느낀 감정이 정말 사랑이었을까요? 아니면 그저 누군가가 챙겨주는 것에 대한 감사함이었을까요? 이제는 알겠어요. 진정한 사랑은 서두르지 않는다는 걸. 그리고 사랑보다 더 중요한 게 분별력이라는 것도. 이제 저는 매주 화요일마다 복지관에서 신중한 노년의 삶이라는 주제로 작은 강의도 하고 있습니다. 제 경험담을 다른 분들과 나누면서 비슷한 일을 예방하고 싶어서죠. 우리가 젊었을 때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나이에는 한 번의 실수가
평생 회복할 수 없는 상처가 될 수 있어요. 노년의 사랑이 불가능하다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젊은 시절보다 더 깊이 있는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나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만큼 더 신중해야 한다는 거죠.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천천히 알아가는 게 중요해요. 돈 때문에 속고 사는 것보다 혼자 사는 게 훨씬 행복하답니다. 요즘은 가끔 자식들이 찾아오면 손주들과 함께 산책도 하고 맛있는 것도 나눠 먹으며 소소한 행복을 느낍니다. 그리고 복지관에서 만난 좋은 친구들과 서예도 배우고 게이트볼도 치면서 즐겁게 지내고 있죠. 이제는 알겠어요. 진정한 사랑은 서두르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혼자여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 지금까지 김종호님의 사연을 들어보셨습니다. 노년의 재혼, 서두르지 않고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혹시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이나 생각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누어 주세요. 앞으로도 지혜의 풍경은 어르신들의 행복하고 안전한 노후를 위해 다양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함께 해주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노년이 더욱 행복하고 지혜로운 시간이 되길 바라며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